저는 김명수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고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아내와 저는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없었고 남들이 꿈꾸는 여유로운 노후는 우리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늘 밝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시작한 건 제가 7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입맛이 없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살이 빠지고 밤마다 기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 걱정이 앞섰던 거죠. 결국 제가 억지로 데려간 병원에서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3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해? 울먹이는 제게 아내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들 잘 부탁해요. 우리 명수 씨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라갔고 그 모습은 저를 미치게 했어요. 하지만 무력한 저는 그저 곁에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작게 운영하던 슈퍼마켓은 문을 닫아야 했고 살던 집도 팔아야 했어요. 아내가 떠나던 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전기를 꼭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와 고요한 집안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들 정기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그래도 아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기가 어느 날 저녁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요즘 소자본으로 시작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업이라고. 갑자기 그런 건 왜 하겠다는 거냐? 정기는 손을 내저으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로 놓치면 안 될 기회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사업이에요. 제가 이걸 잘만 하면 아버지랑 저랑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은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러자 정기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초기 투자금이 3억쯤 필요해요. 3억. 저에게 그 돈은 아내와 함께 피땀 흘려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내도 생전에 정기를 믿고 도와주자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기야, 아버지에겐 그 돈이 마지막이야. 네 엄마 병원비로도 모자라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 겨우 남겨둔 거란 말이다. 저는 최대한 신중히 생각하라고 설득했지만 정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잘 될 자신 있어요. 이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그 돈을 정기에게 맡겼어요. 제 심장은 떨렸지만 그래도 아들의 열정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 내 아들이니까 분명히 잘 해낼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기가 초췌한 얼굴로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 내 돈으로 대체 뭘 한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정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주식이랑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전부 날렸어요.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억. 그건 저의 마지막 희망이자 삶의 버팀목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정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그때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저는 정기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원룸 하나에 부엌 겸 거실이 전부였죠. 정기는 대출로 집을 샀다며 빚독촉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기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기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술에 취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살기 바빠요. 아버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점점 정기의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요양원에 가시면 어떨까요? 요즘 요양원이 잘 되어 있어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 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기는 태어냈어요. 아버지도 쉬셔야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정기의 말에 설득당한 척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저를 완전히 버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기는 저를 요양원에 데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더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매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던 저는 어쩌면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요양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그곳은 고요하기는 했지만 적막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방 한 칸과 낡은 침대,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쉬고 싶다는 마음에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 정기가 약속대로 찾아오겠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었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기는 저를 이곳에 두고 완전히 떠난 거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자식들이 면회를 오고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만 창밖을 바라보며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 방은 늘 조용했고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양원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이미 바닥났고 요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저를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씨, 이번 달 요양비도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에는 보낼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런 말도 오래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양원 측에서는 저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요양원을 떠나며 두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전 재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이제 완전히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녀는 떠나기 전 저에게 정기를 잘 부탁해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정기를 믿었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버려진 노인이 된 저는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갈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산속에서 걸어 내려가 차를 잡고 겨우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낯설었고 저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기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그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정기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이미 그가 몇 달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마 빚쟁이들 피해 도망간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정기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버려진 폐공장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지붕이 낡고 벽이 부서져 있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꾸었던 작은 꿈조차 이제는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쫓겨난 뒤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가족도 사람도 세상도 모두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다리 밑이나 공원 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처음 며칠은 몸이 힘들기보다는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자존심도 무너지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모두 사라져갔어요. 배고픔은 상상 이상으로 참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동정을 구하는 일만큼은 차마 할 수 없겠더군요.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더 이상 자존심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도심 외곽에 위치한 폐공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이 반쯤 부서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벽은 갈라져 있고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어서 비라도 오면 그대로 안으로 들이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제겐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라도 지낼 수 있으면 다행이다. 저는 조용히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온 박스를 펼쳐 바닥에 깔고 낡은 신문지를 모아 이불처럼 덮었어요. 공장에서의 첫날 밤은 특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왔고 바닥은 너무 차가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 웅크린 채로 몸을 떨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폐공장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쓸어내고 깨진 유리를 치우고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나무판을 주워 작은 테이블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초라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손으로 가꿔 나간 그 공간은 어느새 저만의 작은 집이 되어갔습니다. 비록 지붕은 비가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80세의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며 말이죠. 그렇게 폐공장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도 추운 밤들을 보내면서도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직 그 생각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야 했고 제 몸과 마음을 붙잡는 유일한 힘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어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지만 경쟁자들을 피하려면 그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이른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종이와 상자를 찾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폐지는 무겁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빗물에 젖은 종이들을 주워야 했고 어떤 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거나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 노인네는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들의 눈빛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저를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웃거나 차에서 쓰레기를 던지듯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오히려 더 악착같이 하루를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야. 그 생각만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다리는 점점 아파왔고 허리는 하루하루 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폐지 더미를 실은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재활용센터로 향하면 겨우 몇천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렴한 빵이나 컵라면을 사 먹으며 하루를 연명했죠. 그 와중에도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주운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입으려 했어요. 비록 낡은 옷과 신발이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했죠. 거지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폐공장도 내 집처럼 가꾸려고 애썼습니다. 먼지를 쓸고 깨진 유리창에 주운 박스와 천으로 막아 찬바람이라도 조금 덜 들어오게 했습니다. 낡은 나무판을 가져다 선반으로 만들고 길에서 주운 작은 화분을 놓아보기도 했어요. 누군가 보기엔 초라하고 쓸모없는 곳이었겠지만 제게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마치고 누울 때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계속된 고난의 연속 속에서 어떤 날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점점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폐공장에서 밤을 보내는 일도 고통이 되어갔습니다. 찬바람은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고 손발은 얼어붙을 정도로 시렸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절실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추웠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어요. 그날도 저는 폐공장에서 나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배고픔은 삶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죠. 동네를 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음식이 있을까 싶어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더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어요. 폐지를 주워 파는 돈도 바닥났고 편의점에서 할인된 도시락조차 살 수 없었던 날이었죠. 어느 쓰레기통 앞에서 몸을 숙여 뒤지던 중 낯선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버려진 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했어요. 여보게, 괜찮은가? 제가 다급히 말을 걸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남을 돕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잖아.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 저는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주저하기도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찾아내자마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위치는 주소를 설명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그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유일한 담요를 꺼내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담요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려봐. 저는 그의 어깨를 흔들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쓰러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를 들것에 눕히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분과 어떤 관계이세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의료진은 그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떠날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향했죠. 구급차 안에서 그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한쪽에 앉아 그저 그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젊은 남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서자 의료진이 급히 들것을 준비하며 그를 눕혔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CT 촬영과 검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손을 모았어요. 아무 일 없기를. 그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제발 무사히 회복되길 바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이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보호자 되십니까? 그 순간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뇌진탕 소견이 보이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지? 이 사람을 위해 수술 동의서를 써야 하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보호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더군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뒤 저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동안 홀로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 때문인지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다른 사람은 은근히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보호자야? 저런 차림으로? 말도 안 돼.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청년이 무사히 깨어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초조함을 달랬습니다. 의사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결과를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다가왔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며칠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제가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안정된 상태인가요? 제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다면 입원비나 기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입원비라니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를 돕고자 했던 제 결정을 중간에 접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퇴원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며 병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를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그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눈이 무겁게 감기면서도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낡은 옷차림에 제가 병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해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이번엔 내 선택을 칭찬해 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청년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깨어난 건 그가 병원에 실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그를 깨우며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긴 병원이야, 젊은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데려왔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던 건가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그는 알고 보니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유명한 IT 기업의 대표였어요. 제가 모를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진호는 주말마다 운동 겸 등산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쓰러진 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진호는 병실에서 내게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묘하게 친근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투며 웃는 모습까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은 친절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호도 내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님, 정말 신기하네요. 뭔가 저랑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사람이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순간 말이야. 병실에서의 이틀 동안 저는 그를 지켜보며 대화했어요. 우리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진호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의 성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어딘가 익숙하다는 기분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나 목소리가 제 젊은 시절과 닮아 보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내 착각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호는 퇴원한 뒤에도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고마움을 갚고 싶다며 제게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폐공장 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 덕분에 점점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폐공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제가 겪어온 긴 세월의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했죠. 진호는 말솜씨가 뛰어났고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과 관심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차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폐공장 한쪽에 걸려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젊었을 때 찍은 것으로 아내와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사진만큼은 소중히 간직해왔죠. 사진 속에 저는 아직 젊었고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님, 이 사진 속 남자가 제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사진 속 남자와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 네. 제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한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진 속 할아버님과 너무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의 말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 우연이 너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진호는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분을 잊지 못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 때문에 결국 헤어져야 했다고요.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40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미숙이었죠. 미숙은 재벌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저는 시골에서 상경에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고 그 우연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미숙을 만난 건 서울의 한 공원에서였어요.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옷과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서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자주 보시는 분 같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놀랍게도 그녀도 같은 자리로 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미숙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녀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늘 자신을 그저 평범한 여자라고 소개했죠. 우리는 작은 것에 함께 웃고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얻으며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녀의 집안에서 저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미숙의 아버지, 박 회장은 직접 제 앞에 나타나 저를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너가 감히 내 딸과 어울린다고? 너 같은 가난뱅이가 미숙이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숙을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박 회장은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을 가져가고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이다. 그의 제안을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미숙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그는 분노하며 결국 미숙을 집에서 못 나가게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모든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졌어요. 미숙과의 추억은 제게 너무 큰 아픔이었고 그 기억을 잊기 위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고 우리는 함께 정기를 낳고 작은 행복을 이루며 살아갔죠. 그때의 아픔은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미숙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만난 후 그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저를 과거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진호를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미숙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배려심은 미숙이 제게 가졌던 감정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숙과의 과거가 또렷하게 떠오르며 그 아픔이 다시금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시절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를 끝까지 사랑했지만 가난한 현실과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를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보면서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곤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진호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살피곤 했습니다. 가끔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호는 뜬금없이 제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할아버님, 젊으셨을 때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어요. 젊었을 땐 가난했지. 이곳저곳에서 일하며 내 손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했었지. 그 말을 들은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잠깐 침묵한 뒤 오랜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부잣집 딸이었고 너무 아름다웠지.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가난한 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 진호는 제 말을 들으며 더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더군요. 이건 그냥 연구 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님, 그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는 종종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무거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폐공장에서 진호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진호가 종종 방문할 때마다 가져다 주는 따뜻한 국과 밥은 제가 겪어온 추운 날들 속에서 소중한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도 진호는 어김없이 폐공장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심각해 보였어요. 할아버님,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들렸어요. 진호는 제 앞에 앉아 작은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이걸 보시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는 봉투를 쥔 손을 떨고 있었고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할아버님의 머리카락을 뽑아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유전자 검사를 맡겼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유전자 검사라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열고 한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할아버님, 이걸 보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제게 내밀었어요. 서류를 받아든 제 눈이 그 순간 커졌어요. 친자 확률 99.9%. 서류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호가 친아들이라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랬었네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첫사랑이 할아버님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저는 미숙이의 친구입니다. 맞아요. 미숙이는 젊었을 때 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낳았대요. 하지만 집안의 압력으로 진호와 같이 쫓겨나 밖에서 살았던 거죠.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숙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를 잃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너가 내 아들이라는 거야? 저는 진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믿고 싶지 않은 감정도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할아버님 아니,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류를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죠.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미숙이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가난해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막았어요. 아니에요. 미숙이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호를 낳고 당신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당신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숙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제 친아들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도 모두가 믿기지 않는 현실 같았죠.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가 미숙이를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니. 그리고 너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다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진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것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의 흔적이 다시금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숨겨졌던 진실들이 밝혀진 뒤 진호는 제가 다시 혼자 남아 힘들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지내시면 안 돼요. 진호의 단호한 말에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진호야, 난 이런 곳에서 오래 살아서 괜찮아. 너희 집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진호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과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풍경은 제가 평생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죠. 저는 문턱을 넘으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진호야, 이런 데서 내가 어찌 살겠니? 너무 생소하고 불편할 것 같다. 하지만 진호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누리셔야 할 삶이에요.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양사가 매일 아침 찾아와 건강식을 만들어주고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을 조정해 주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잘 챙겨 먹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반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진호의 말에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 말을 들은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해야 할 게 많아요. 진호의 집에는 손주들도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놀며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죠. 저는 손주들이 제 곁으로 와서 장난을 치거나 할아버지하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호야, 이렇게 귀여운 손주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복이 많다. 제가 말하자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이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게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모습은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씻어내주는 듯 했죠. 손주들은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고단한 세상을 모르겠지만 그들의 순수함이 저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진호는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이 집이 불편하시면 좀 더 아늑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진호야, 이 집도 충분히 좋은데 뭘 또 준비하겠다는 거냐?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진호의 마음은 제가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건 물질적인 풍요나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호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으로 통하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진호는 저에게 늘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이 가족이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박미숙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죠. 미숙아, 너가 보낸 선물이 이런 걸까? 너가 저 아이를 내게 보내준 걸까?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평생 힘겹고 고단했던 시간을 지나 마지막에 도달한 이 행복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선물이었어요. 진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바로 정기였습니다. 정기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초췌한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아들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하고 요양원에 버리고 간 아들. 저를 버린 건 물론이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죠. 정기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얼굴에는 피곤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뵐 면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의 말을 듣자 제 가슴 한편에서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어쩔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정기야, 너가 나를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그 후 연락 한 통 없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니? 정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어리석고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 후회라는 게 지금 너의 처지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 회사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가 필요해진 거겠지. 정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버렸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지 마라. 난 이미 너에게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너였으니까. 정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제발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쪽에 조용히 서서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줄 뿐이었어요. 진호는 정기와 저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기의 사과와 눈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기야,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를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너는 제대로 알지 못할 거야. 정기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비웃듯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신다고? 너는 이미 네 부모를 버린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자격을 주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정기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정기가 떠난 뒤 진호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진호야, 괜찮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도 너라도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더는 아버지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진호야, 너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 너가 내게 준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구나. 진호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정기의 방문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와 달리 진호의 존재는 제 삶의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에 오셔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진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회사. 아니, 내가 무슨 회사 일을 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니?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버지,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고민될 때 조언을 좀 구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가끔 도와주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호가 운영하는 회사는 IT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어요. 저로서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회사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호는 회사 내에서 존경받는 리더였고 저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제 역할은 단순했어요. 진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고민스러운 문제를 들고 와 제게 조언을 구하는 거였죠. 아버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위험이 크긴 하지만 성공한다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경험과 삶의 교훈을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을 말했어요. 진호야,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늘 두려운 일이지만 그만큼의 준비와 실행력을 갖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대화는 진호뿐 아니라 그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대표님 아버님은 정말 현명하시네요. 저희도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끔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중요한 회의에 초대받아 참석하기도 했어요. 직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진호는 늘 제자리를 준비해 두었죠. 제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눌 때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반응은 제가 다시금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 회사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진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러니? 그저 너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 생활이 크게 바빠지거나 힘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진호는 오히려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고 제가 필요할 때만 회사를 방문하도록 했어요. 그런 점이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끔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회사가 이루어낸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에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제가 진호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존경심을 보이며 다가왔죠. 그들의 따뜻한 태도에 저는 오랜 시간 잃었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지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진호의 회사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역전시키고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한 마음이 먼저 찾아와요. 그동안의 고단함과 외로움은 마치 오래된 꿈처럼 멀게 느껴지죠. 진호는 이제 제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기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들도 하나씩 치유될 수 있었어요. 아침이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그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져요. 할아버지, 오늘 놀이터 가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아 끌며 제잘거릴 때면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몰랐던 과거의 제가 떠올라요. 그래, 가자꾸나. 너희랑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것 같다. 손주들과 함께 뛰놀며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값진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끔은 문득 폐공장에서 보냈던 날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 떨며 잠을 청하던 그 추운 밤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던 순간들,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을 받으며 폐지를 주었던 그 시간이요. 그 모든 고단했던 날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때의 기억은 제가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을 느끼지 못했겠지. 얼마 전 진호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폐공장 부지를 제가 매입했어요. 뭐라고? 그곳을 왜 산 거냐? 그곳은 아버지께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그곳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힘겹게 보낸 시간들조차 진호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맡아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야,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런 걸 하겠니? 그저 너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다.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잘해볼게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이 인생의 기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에요. 진호와 함께하는 매일은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손주들의 사랑으로 웃음소리가 넘치는 집에서 저는 마침내 가족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새로운 행복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저는 지금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해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